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두 번째 시간으로 1-2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언제일까요? 바로 신석기 시대인데요. 신석기 시대부터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리고 무당과 관련이 있는 샤머니즘 등의 원시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는 계급이 출현한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하늘이나 하늘의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는 천신신앙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에도 보면 환웅이 하늘신인 환인의 아들이잖아요. 이뿐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도 주몽이 하늘의 황제인 천재의 자손인 걸 강조하는 등 고조선과 부여, 삼국의 건국 이야기에 천신신앙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러한 천신신앙은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제천행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제천행사라는 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러한 제천행사에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사만의 계절제가 있는데요. 이 사만의 계절제는 5월과 10월에 행해졌습니다. 한편 이 천신신앙이 등장했던 시기의 국가들은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어 왕권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왕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조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해 왕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사당의 건립은 왕권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했겠죠? 또 한편으로는 천손사상을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중국과의 대등함을 표방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고구려는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고구려의 왕이 천신의 후손이며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쳐왔다고 기록돼 있고요. 광개토대왕을 태왕이라 높이고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는데요.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중국의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또 신라는 버풍왕 때 불교를 공인하는데요. 이때 2차 돈의 순교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됩니다. 이렇게 왕실이 중심이 되어 받아들인 불교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측불 사상을 통해 왕권 강화에 사용됐고요.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 왕과 불교의 전륜선왕을 연결시키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는 등 불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선덕여왕 때 자장법사의 건의로 만들어진 황룡사 구층목탑은 불교의 힘으로 국가를 보호하자는 호국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백제 역시 대규모 사찰과 탑을 건립했는데요. 미륵사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삼국의 지배층들은 불교의 업설을 이용해 신분질서를 정당화하기도 했는데요. 업설이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가 현생에 나타난다는 설로 내가 지금 천민인 건 전생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해 신분질서를 더욱 곤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의 불교는 지배층들을 위한 종교였는데요. 통일신라에 들어서며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인데요. 원효의 해골물이라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실 해골물이라는 픽션이지만요. 원효가 당으로 떠나는 유학길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큰 깨달음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결국 원효는 유학을 접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복잡하고 방대한 불교 사상을 종합하는데요. 어려운 불교 사상 대신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해 일반 평민들도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원효가 강조한 아미타는 극락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부처입니다. 이렇게 아미타 사상을 강조한 원효는 무예가라는 불교 가요를 지어 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효는 그야말로 불교 대중화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효는 불교의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을 강조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신문 화쟁론을 저술했습니다. 또 이 시기 활동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의상이 있는데요.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의상은 화엄사상을 주장하며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요거 원효의 화쟁사상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원효가 화쟁사상, 의상이 화엄사상입니다.
이 화엄사상이란 건 일찍다 다지기를 주장한 사상인데요.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이 사상으로 신라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요. 이러한 화엄사상을 강조한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또 의상은 원효와는 다르게 관세음 사상을 강조하는데요. 관세음 보살은 현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입니다. 원효가 극락에 가기 위해 아미타불을 강조했다면 의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관세음 보살을 강조한 거죠. 결국 이게 하나로 통합돼 지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암튼 원효와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나름대로 불교의 대중화를 힘썼던 의상은 부석사를 포함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제자 양성과 불교 확산을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칙이라는 승려는 당의 현장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법상종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회초는 당과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인도 불교 여행기를 저술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통일신라의 불교가 발전하며 불교 문화 역시 발달하는데요.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의 완전판은 역시나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이 통일신라의 불교는 상당히 교리의 학문적 이해를 중시한 교종이었는데요. 신라말 사회가 흔들리면서 교종 대신 참선을 통해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참선으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강조한 선종은 호족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에 9개의 선종사찰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구산선문이라고 하고요.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승탑이 유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산선문 지도와 승탑 사진은 은근히 문제에 잘 인용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선종이 부패한 신라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점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한편 발해에서도 불교가 발달하는데요. 발해 역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전해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수도인 상경성에 많은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발해의 불교는 고구려의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발해의 불상인 이불병자상이나 석등을 보면 고구려의 색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사의 대표 종교인 불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도교에 대해 알아볼까요? 도교는 삼국시대 중국을 통해 전래됐으며 귀족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도교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산천숭배의 민간신앙이 결합하며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도교의 흔적은 삼국문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사신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신은 도교의 방위신으로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신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신도는 바로 이 현무도입니다. 딱 봐도 고구려의 기상이 전해지시죠? 그리고 이러한 도교의 색깔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산수무늬 벽돌에 그려진 산들은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라고 해요. 또 백제의 금동대학로 역시 도교와 관련이 깊은 유물인데요. 맨 위에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봉황이 있고요. 그 아래는 불로장생의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체에 새겨진 연꽃무늬 모양을 통해 도교뿐 아니라 불교의 정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죠? 다음으로는 풍수지리설인데요. 신라말 승려인 도선이 들여온 이 풍수지리설은 산과 하천, 땅 등의 자연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도 왜 땅의 기운이 좋다, 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 풍수지리설은 신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주 중심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고 주장하며 호족들의 세력 확대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송악길지설이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유학인데요. 중국에서 유학을 수용한 이후 삼국에서는 국가주도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설치한 태학에서 유교 경전과 역사서 등을 교육했고요.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 학문과 무술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오경이란 유교의 5가지 경전을 뜻합니다. 이렇게 오경박사를 두어 유학을 발달시킨 백제는 이러한 유학을 일본에 전수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신라 역시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임신서기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신서기석인데요. 이 돌에는 신라의 청년들이 유학을 열심히 공부해 나라에 충성하자는 맹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진흥왕 순수비에서 논어를 인용하기도 했고요. 화랑도의 규율인 세소고개에서 역시 유교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소고개는 원광법사가 쓴 5가지 규율인데요. 충, 효, 신 등의 항목에서 유교적 색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에서 각각 발달한 유학은 주로 관료를 육성하고 충과 효 등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데 활용됐고요. 국가의 의례를 거행하는 종묘를 설치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활용됐습니다. 또 유학의 수용으로 삼국의 학문이 발달했고요. 역사서 역시 편찬됐는데요. 각국은 자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역사서를 편찬했습니다. 먼저 고구려에는 6이라는 1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역사서가 있는데요. 이를 영량왕 때 이문진이 5권으로 정리해 신집을 편찬했고요.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 고흥이 서기를 저술했습니다. 또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에 의해 국사가 편찬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삼국의 역사서는 모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통일신라에서의 유학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통일신라는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사용했는데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문왕은 유학 사상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또 원성왕 때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 관리를 선발하는 독서 상품과를 설치했지만 진골귀족의 반대로 원활한 시행이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학이 발달했던 통일신라에서는 뛰어난 유학자도 많이 배출했는데요. 이러한 유학자들은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먼저 외교문서에 능했던 육두품 출신의 강수가 있고요. 신문왕에게 화항계를 바친 걸로 유명한 설총이 있습니다. 이 설총은 육두품 출신으로 원효대사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그는 화항계를 통해 유교적 도덕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설총은 한자의 음을 우리말로 표기한 이두를 정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랑세기의 저자인 김대문도 좀 기억해주세요. 이 김대문은 진골 출신인데요. 화랑세기뿐 아니라 고승전 등을 저술해 신라의 자주적인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신라의 유학자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신라가 낳은 천재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으로 당의 빈공과에 급제해 토항소 경문 등을 저술해 이름을 날리던 유학자인데요. 고국으로 돌아와 혼란의 신라말 진성여왕에게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라말에는 최치원과 같은 육두품들이 골품제를 비판하며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결국 호족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유학인데요. 발해 역시 유학이 발달한 나라였으며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발해는 육부의 명칭을 유교적 덕목으로 정하는 등 나름 유학의 진심이었는데요. 이러한 발해인들 역시 당의 시험인 빈공과의 응시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해에서는 한문학도 발달했는데요. 양태사해시가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고대사회의 종교를 천신신앙과 불교, 도교, 유교로 구분해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